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라이브 방송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 그리고 학습지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학습지를 그 전에 2단원까지 전체를 다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또 나눠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뭘 살펴봤느냐 하면 바로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뭐에 대해서 살펴봤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3.1운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던, 즉 무단통치를 약 10여 년 동안 받으면서 있었던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제는 이 3.1운동을 겪으면서 조선, 즉 한민족이 그냥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통일적 지도부 필요성이 어떻게 됐다? 대두되었다. 대두됐다는 말은 떠올랐다라는 뜻이에요. 즉 3.1운동을 통해서 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하고 싶어하고 막 일본 나쁜 놈 하면서 막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런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뭔가 딱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항일민족운동 할 때는 통일적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각지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총 3군데에서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연해주. 우리 연해주 어딘지 알죠? 러시아 땅이었던 연해주에서는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1919년 3월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상하이. 제일 대표적인 임시정부죠.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통합된 임시정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주로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돼요. 이거는 1919년 4월에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서울에서는 어떤 정부가 세워지냐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13도 13개의 도 대표들이 국민회의를 대회를 열게 됩니다.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 개최 결과에 따라서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세워집니다. 한성정부가 세워집니다. 또 1919년 4월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통일적인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연해주에서도 임시정부, 중국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 국내에서도 임시정부, 3개의 임시정부가 짧은 기간에 착착착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월달 이제 지나면서 3, 4월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임시정부라는 게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통일적 지도부잖아. 통일이라는 거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중간에 여기서 촉촉촉 해가지고 촉촉촉촉 이렇게 어떻게 위에서 딱 지시를 하면 밑에로 착,
전달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통일적 지도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임시정부가 3개나 있으면 통일됐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시정부 3개를 통합하자,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통합운동이 진행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된 이때가 1919년 9월 9월달이었어요. 여기 옆에다 좀 작게 적을까요?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3개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좀 내려볼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정부다?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민주공화제 정부다. 즉 민주주의, 즉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를 택하는 공화제, 즉 왕이 없는 나라죠. 민주공화제, 대통령제겠죠. 그래서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그리고 왕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졌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디에 법통을 계승한다?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어디에다 주느냐? 왜? 한성 정부는 아까 얘기했죠. 13도의 대표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에, 특히 국내에 있는 13도 대표들이 합의하에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한성 정부의 법통, 즉 정통성을 계승하되 위치는 어디로 준다? 상하이로 준다. 이 상하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굳이 두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54페이지에 보면 상하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그 위치가 국내가 아니죠. 국외에 있죠. 나라 밖에 있죠. 나라 밖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만주나 연해주 쪽이 아니고 중국 쪽에, 아니 중국 본토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적고요. 일본이 간섭하거나 탄압하거나 할 가능성이 좀 적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 조계지라고 해서 당시 중국의 여러 나라들의 공관, 즉 외교관이 머무르는 사무소, 외교관이 머무르는 기구가 밀집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라고 하는 곳은 각국의 외교관들, 각국의 사람들, 각국들하고 연락하고 연락받고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외교 활동에 유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임시정부가 초기에 내세웠던 가장 중점을 삼았던 이제 사업 중에 하나 바로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바로 상하이였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의 영향력이 적었고, 두 번째, 독립운동, 특히 외교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 상하이였기 때문에 법통은 한성 정부를 계승하되 위치는 상하이로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의 원칙. 우리 민주주의 원칙 중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삼권 분립이 있죠. 삼권 분립에서 세 가지 권리, 어떤 권리를 얘기합니까? 입법, 법을 만들고, 사법, 그 법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든지 뭔가를 판결하고, 그리고 행정, 일반적인 일을 하는, 일반적인 사무를 보는 행정까지 요 세 개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각각 떨어져가지고 분립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서로 상호 견제를
만들어서 한 곳에 이게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삼권 분립의 원칙이. 근데 이러한 삼권 분립의 원칙, 임시의정원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국무원, 요것들이 설치됨에 따라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규모가 작지만 지키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임시의정원에서 당시 누구를? 그렇죠. 이승만을 대통령, 그리고 이동휘입니다. 학습지에 위라고 되어 있는데 휘가 맞아요. 이동휘를 뭘로? 국무총리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동휘. 자, 이승만 같은 경우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외교 독립론자였고요. 이동휘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론자였는데 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의정원에서 선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사실 임시정부 이 파트는 조금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딱 단일 주제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어떤 독립운동을 주로 했느냐 하면 자, 첫 번째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했다.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에도 그 옆에 날개로 해가지고 연통제가 뭔지 교통국이 뭔지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연통제는 한마디로 무슨 제도예요. 어떤 제도냐 하면 행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있죠. 대구광역시 안에 무슨 구가 있고 그리고 뭐 동이 있고 뭐가 있고 쭉쭉쭉 내려가는 것처럼 현재 국토 자체를 일본한테 뺏겨가지고 국토가 없긴 하지만 이제 독립 자금도 모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법령이라든지 뭐 필요한 문서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체로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연통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국은요, 나라 안팎에 정보를 수집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던 통신조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행정조직, 통신조직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바로 비밀조직이라는 거죠. 비밀조직, 비밀열람망. 왜? 일제한테 들키면 안 되겠죠. 일제가 이걸 들키면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조용히 행정조직 그리고 통신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게요. 바로 독립공채의 발행. 독립공채 발행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독립공채라는 게 있어요. 공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채권, 즉 요 문서인데요. 돈이에요. 이 채권을 발행해줍니다. 그래서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국가에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만약에 $100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공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독립운동에 내가 참여할 여건 안 되지만 돈은 있어. 그럼 어떻게? 독립공채를 주고 100달러 받고, 이거 2장 샀으면 200달러 받고, 3장 샀으면 300달러 받고, 받아가지고 공채를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독립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주게 되면 임시정부에는 이 사람들이 독립공채를 사가지고 받은 돈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 돈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덕택으로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각각의 공채를 가지고 있겠죠.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공채를 국가로 가지고 오면 여기에 있는 만큼 다시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독립공채 발행을 왜 했을까요? 그렇죠. 자금, 독립운동 자금이 없었는데 자금을 모금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독립신문 들어왔는데 우리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각국에서 나라 안팎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국내 동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게 독립신문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 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사료 편찬소를 설치했다. 자, 사료가 뭡니까? 사료? 그렇죠. 역사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역사 수업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료를 편찬한다. 즉, 특히 어떤 사료냐면 한일 간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자료들을 편찬을 해서 어떻게 하냐? 역사 책을 쓰게 되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사료집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 즉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고 우리가 어떻게 독립했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사료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요거에 좀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중에 뭐냐면 바로 외교 활동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시정부의 외교 방법은요, 주로 외교 독립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교를 잘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보자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외교 활동으로서의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 김규식을 어디에?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독립 의지를 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국의 구미위원부 설치를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게 돼서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자,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지난 시간에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건 신한청년당에서 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임시정부에서 또 나오나요? 다른 김규식인가요? 라고 하는데 똑같은 김규식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 노력에도 들어가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노력에도 들어가냐면 이런 거예요. 김규식은 중국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소속이었습니다. 이 신한청년단 소속일 때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김규식은 이제 파견이 됐어요. 신한청년당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파리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독립의지를 알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3.1운동이 국내에서 터지고, 그 와중에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와중에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이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 이어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속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식은 계속 파리에 있는 동안에 원래는 출발할 때는 신한청년당이라는 소속으로 갔는데 이 신한청년당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했나? 소속된 곳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파견된 거고요.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갈 때는 신한청년당, 올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국의 구미위원부 같은 경우는 구라파 할 때 구자예요. 이 구라파는 뭐냐면 유럽을 의미합니다. 유럽이라는 표현을 한자식으로 음차해서 표현해서 구라파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구라는 것은 유럽, 미국 유럽과 미국에 설치되었다. 유럽과 미국에 관계된 외교 활동을 하던 위원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초기에 어떻게든 이제 외교 독립을 해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군무부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군무부라고 하는 군사 업무를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로 만주 지역에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참의부라고 하는 그런 독립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군무부까지 설치해서 독립군과도 연계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임시정부의 침체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사실 침체기가 좀 빨리 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침체기가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와해돼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왜 무너지게 되느냐 하면 일본한테 들켰거든요. 일본이 약삭파를 일본이 이것도 이상한데 하고 보니까 연통제라는 게 있네, 교통국이라는 게 이걸 다 들켜버리니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강이 힘센 다른 외국 나라들이 외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 없다?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외교 독립론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막 우리는 가서 우리나라 좀 도와줘, 일본이 나빠, 일본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일본 나쁜 애들이야 얘기를 하는데 이미 열강들 힘센 나라들은 이건 뭐야, 너는 나라도 없잖아, 일본이 힘센 나라인데 당연히 일본 편을 들어야지 하면서 열강들 힘센 나라들이 외면을 해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성과가 미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바로 갈등이 발생해요. 무엇을 놓고 갈등이냐? 왜 갈등하느냐? 하면 바로 독립운동의 방향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여태까지 외교 독립론을 해가지고 했는데 독립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그대로 외교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할 거냐? 이런 것을 해놓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외교 독립론 vs 대 그 다음에 무장투쟁론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회의까지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안 되고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독립운동 인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구의 경우에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김구에 의해서 체제를 다시 정비하게 됐다라는 것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56페이지에 보면 이 당시에 외교 독립론 그리고 준비론 혹은 실력 양성론 그리고 무장투쟁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읽고 밑에 답을 한번 적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외교 독립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준비론, 실력 양성론, 즉 뭐냐? 우리가 당장은 독립을 못하지. 왜 못하냐? 군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산업을 일으키고 교육을 잘해가지고 뭔가 기초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독립을 해야지 라고 하는 안창호의 준비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채호나 이동휘와 같은 무장투쟁론, 즉 외교로 어떻게 다른 나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냐? 언제 산업 일으켰고 언제 교육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외교 독립론이나 준비론을 굉장히 막 속된 말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바랄 것은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이게 막 무기 사가지고 일본군하고 막 싸우면서 일본군을 막 죽이면서 독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장투쟁론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체제가 흔들리게 됐다, 침체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교과서 55페이지 주제 탐구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제국의 대한민국 국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그리고 현재 우리 헌법에 놓고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55페이지에 주제 탐구를 공부를 한 다음에 읽고 답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댓글에다가 남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거대한 주제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를 잘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나라 안에 1920년대의 운동으로 민족운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내에 192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